네,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뭐 다양한 매체에서 너무나 얼굴 뵙고 있죠. 아, 너무 바쁩니다. 네, 정말 바쁜 모시고 오늘 제가 식사를 했는데, 예. 네, 요즘 방송 많으시죠? 이렇게 여쭤보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대한민국에서 네. 가장 바쁜 경제 방송인. 네,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요즘 뭐 방송인이 다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방송 몇 개 하시나 이렇게 여쭤보니까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죠. 수십 개. 수십 개 해요, 아주. 열 손가락 펴도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시는 예. 거죠. 그렇게 바쁜 오늘 저희가 구독자분들 위해 모셨습니다. 네.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어제도 그 메인 이벤트가 또 있었죠. FOMC가 네네. 있었고 또 CPI 발표가 있어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정광호 대표를 모셔달라는 여러 같은 성원이 있었습니다. 네,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셨어요. 네, 네. 결국 메인 이벤트에 관한 질문들이 저희가 메인이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CPI가 시장 컨센 7.3인데 7.1로 나왔고, 근데 반면 또 연준의 커멘트, 파월 의장의 커멘트는 약간 매운 맛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네, 그 하나는 약을 줬고 하나는 시장에 병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단은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부터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달 전에 가보면은 그때 당시에 물가가 좀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는 증시가 그때는 아주 뭐 나스닥이 하루에 7% 이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CPI가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왜 그런 반응이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가에 환호를 하고 그 다음에 브루킹스에서도 연설에서도 뭔가 파월의 발언에서 좀 비둘기스럽다라는 걸 느껴서 올랐었던 것들이 상당 부분 그 상승을 반납을 하다 보니까 좀 CPI가 잘 나와도 그런 경험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장이 되게 환호는 안 했던 것 같다였고요. 그 다음에는 반대로 사실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요리 보고 저리 보아도 매파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매파성에 비해 가지고서는 어제 증시는 상당히 잘 버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의 경우로 보게 되면 연준이 최종 금리를 5% 이상으로 가겠다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보내고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페드와치에서 확률에 나와 있는 것을 봐도 그렇고 예. 어저께 그 금리가 움직이는 채권 시장의 반응을 봐도 그렇고 과연 저렇게까지 올릴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의 반응이 믹스가 돼가지고 예. 지금처럼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호재 하나 큰 호재와 큰 악재가 나온 것 같은데 흐지부지 되어 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과연 이 데이터들이 정말 좋은 것이었나 아니면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나 그런 좀 고민을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근데 요즘 정말 톤이 바뀐 게 이제 요즘은 자꾸 시장을 의식하면서 약간 밀당 코멘트를 하니까 요즘 많이 쓰는 용어가 블러핑한다. 블러핑한다. 네, 연준 의장들조차 블러핑한다. 그러니까, 평가친다. 그러니까 밑장 빼기 한다. 그렇죠. 나는 사실 비둘기인데 자꾸 메인창 한다는 거죠. 매둘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탈은 메이탈을 썼는데 하체는 이제 비둘기인 거야. 그러니까. 약간 블러핑. 그러니까 예전보다 신뢰가 약간 흔들리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봐서는 이것이 이제는 그 금리 인상에서 3단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첫 단계는 워낙 인플레가 빨리 오니까는 금리를 정말 빠른 속도로 올려나가 보자라고 했던 건데 그거는 이번에 이제 75bp 인상이 50bp로 내려왔으니까 첫 단계는 끝이 난 거죠. 근데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우리가 최종 금리를 언제까지로 올려야 될지를 찾아보자라고 해서 그 인상의 폭을 낮춰가면서 최종 금리를 찾아가는 단계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최종 금리에 도달하고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냐. 앞으로는 이게 또 이제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과연 최종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연초에 얼마나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할 때에는 그 격차가 매우 컸거든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좀 비둘기적으로 보면 5%보다 약간 아래, 조금 매로 보면은 5%보다 조금 위.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이 차이가 나질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 이 점도 당연히 이제 연준의 멘트나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 연준의 행동도 데이터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근데 우리가 다음 회의, 다다음 회의까지 아직 데이터가 남아있는데 그걸 보고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투자자의 개인의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인플레가 우호적인 것 같아. 5% 이상 못 갈 것 같아. 인 분들도 있을 거고 예. 어떤 분들은 여전히 임금 인상의 속도가 빠르니까는 5%보다 위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 경론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금리를 더 밑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은 아무래도 아니야 그것보다도 침체 여부가 더 중요해. 지금 침체가 오고 있으니까는 장기 금리나 이런 건 더 내려가야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되어 가지고서 지금 현재 가격을 형성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 요번에 저 CPI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FOMC 발표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해서 뭐 병 주고 약 줬다 뭐 이런 표현을 좀 하셨는데 이게 이런 뷰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제는 CPI와 FOMC의 어떤 금리는 시장의 어떤 재료로서 약간 소멸이 되고 이제는 좀 다른 재료로서 넘어가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혹시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나요? 어떻게 볼까요? 네, 사실 어제 시장의 반응,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멘트를 보아도 그런 분위기가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는 인플레가 내려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공감대들이 형성이 그전에 비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뭐 인플레가 좀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이제 인식이 있으신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어제 그 파월 의장이 별로 그 CPI가 지난 2달 동안 잘 나온 거에 대해서 그거 사실 그렇게 별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좀 치부하는 듯하게 근데 거기에 대해 별로 무게를 두지 않는 듯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 자체가 물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뒤에 이어지는 좀 침체나 경기에 대한 것 실제 시장의 반응도 보게 되면 뭐 주가가 원래는 1% 정도 오르고 있다가 성명서하고 뭐 경제 전망 그 다음에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나오니까 바로 마이너스 1%로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더 이제 막 마이너스 1.5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가 중간중간 반등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하락하고 있다가 그때마다 나왔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좋은 재료로 작용했던 거는 침체를 겪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그 파월의 멘트에 시장은 환호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침체 여부에 대해 가지고서 겪지 않는다, 겪는다 이걸 가지고서 시장이 더 예민하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어제 가격 반응하는 거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파월 의장이 결국은 노동시장이었습니다. 이번에 노동시장이 상당히 독특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징을 봤을 때에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의 실직이 발생하지 않고서도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로 제시한 거는 그 침체를 기본 가정으로 깔고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투의 멘트들을 할 때에는 증시가 하여튼 좋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침체 안 갈 수 있다 뭐 아니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바탕에 안 깔아도 된다 했는데 만약에 침체가 왔어요. 예전에 일시적이다 했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침체가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침체가 왔다 뭐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뭐 물론 지금 고용 시장이 뭐 좋다고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정강호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침체는 그래도 얇게 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은 일단은 만약에 침체가 깊게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주식시장이나 실물이나 다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건 너무나 명확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가정은 침체가 좀 얕거나 아니면은 운이 좋으면 침체를 피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생각보다 이 고용이 상당히 독특하고 이번에 우리가 겪는 게 어찌 보면은 역사상으로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지 않느냐. 대표적으로는 구인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경기가 나빠질 때 실제로 실직자가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끝이 났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구인 공고 낸 거를 걷어들여 버리는 거죠, 기업들이. 그것만으로도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허수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효과를 내면서 그러면 지금 임금 인상폭이 강하게 나오는 것도 많이 제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직자들 입장에서 내가 앞에 놓여 있는 일자리를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이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다시 예전처럼으로 뒤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임금 요구를 그만큼 못 할 테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좀 완화가 일어나고 인플레 쪽엔 좋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실직자는 그렇게 증가를 하지 않는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가계의 소비 여력은 그래도 조금 유지가 되는 예, 그 경로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너무나도 어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침체를 피해갈 수 있는 경로라고 한다면은 이 경로가 지금은 제일 유력하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다 그렇게 예. 그럼 거기 연결돼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뭐 내년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매니저님께서 보시는 금리 인상의 어떤 시기 언제까지 좀 올라갈 것 같고 아니면은 금리 인하 시기를 또 보시는 게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은 데이터에 따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금 연준의 이야기로 요번에 찍힌 점도표로 보면은 25bp씩 인상으로 예상을 하게 되면 향후 3번에 5월까지 더 이제 인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에는 다음 2월에 인상을 하면서 그때 멘트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2월 달에? 네. 그래서 그때까지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아마도 이제부터 우리가 향후에 더 올릴지 말지를 고민하겠다 이런 멘트가 만약 지표들이 다 좋게 나온다면 가령 이제는 제 관심사가 시간당 평균 임금이 좀 꺾이겠느냐 이거겠죠. 그 부분이 꺾인다 그러면은 추가로 인상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의 멘트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3월 1일까지 인상을 하고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3월 전후 정도 회의. 그래서 결국은 똑같습니다. 5% 그냥 내외로. 예, 사실 이 예상이 크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들고요. 너무 좁아져 버렸기 때문에 레인지가. 그 다음에 인하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 이것은 또 그 주고받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침체스러운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와버리면은 연준은 반응을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리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말씀드린 그런 경로대로 침체를 잘 그냥 극복하면서 가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또 뭐 어느 정도 뭐 모든 것들이 좀 떠받들어져 있는 상황이 돼버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하 시기를 잡는 거는 점점 더 늦어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다 이게 데이터하고 상호작용으로 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연결되니까 계속 질문이 생각나는데 이게 경기 침체가 얕거나 또는 안 하고 이제 경기 침체를 겪지 않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가장 기본 베이스가 고용시장이었는데 사실 이제 과거에 저희가 경기 침체가 오겠다라고 했던 신호 중에 하나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었잖아요, 사실. 그거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은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왔더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두려워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또 심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을 가지고서 확률로 보게 되면 침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50년 이후로 봐서 8번 중에 이 정도로 격차가 나고 기간이 좀 길었던 경우에는 8번 중에 7번이 침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침체가 왔다라는 그 사실에서 우린 주식을 할 때는 가격이나 다른 것도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그 경우 평균적으로 침체가 왔었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S&P 500이 약 한 32% 정도 그 다음에 중간값으로 한 28% 정도 빠졌었어요. 근데 이번 경우에 보시면은 고점 대비 저점이 그러니까 10월의 저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28점 몇 프로 정도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얕은 침체를 얘기 드리는 건데 이것 때문에 침체가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왔던 걸로 판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그때 주식이 그 정도 그렇게 실제로 빠졌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체를 얘기할 때 지금 남은 것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많이 돼서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얕은 침체라면 그거는 가격 반영이 다 되어버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깊으냐 아니냐 이것이 남은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예외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이 예외 사례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6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 60년대 중반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역전이 심화가 됐었고 그때는 침체를 겪지 않고 넘어갔느냐라고 하면은 60년대 초반에 미국 경기가 나빠요. 그래서 돈을 풀고는 싶은데 너무 이제 그 뭔가 그 푸는 거에 대한 지향 그런 거는 지향을 하고 싶어서 좀 머리를 쓰게 됩니다. 장기채 발행은 하지 않아요. 최소로 하고 단기채 발행만을 많이 늘려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국 이제 그 첫 번째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단기채를 너무 많이 발행하니까 단기금리는 올라가고 장기금리는 안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역전이 발생했고 심화가 됐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런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침체가 사실은 안 온 것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하고 실제로 그때 실업률이 안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에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가 제로금리도 했었고 QE도 했고 QT도 했고 여러 가지들을 뭐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들을 버무려서 사용을 했다 보니까는 이번도 사실은 좀 왜곡이 있는 것이 아니냐, 장단기 금리를 하는데 수급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딱 FM대로 이거를 장단기 금리로 차이가 역전이 심화된 걸로 봐야 되냐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꽤나 이제 팽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견 자체가 이거 일부 약간 왜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 네, 네. 저도 약간 궁금한 게 올해 시장을 돌이켜 보면 저도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장을 봤지만 정말 특이할 정도로 올해 내내 시장은 금리만을 바라봤거든요. 근데 매니저님께서는 내년도 시장 역시도 결국 금리를 내리느냐 마느냐가 시장을 결정할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매크로 지표가 또다시 중요하도록 떠오르게 될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중요합니다. 뭐 무조건 이제 연준이란 존재는 당연히 중요한데 그런데 내년의 화두는 사실 올해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려가는 게 인플레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모두가 이제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더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연준의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고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계속해서 더 중요성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침체. 그 달러. 네, 좀 빠졌습니다. 근데 내년 뭐 어떻게 보시나요, 달러는? 내년도 달러에 대해 가지고서는 저는 하여튼 강달러는 거의 끝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강달러 끝났다. 여기서 조금 더 약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번이 상당히 독특했던 게 과거 같으면은 좀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오면 우리 원화는 좀 약세로 가도 예를 들어 엔화 같은 거는 뭐 안전자산이니까 강세로 가고 뭐 이제 달러도 당연히 강세로 가지만 그런 식의 조합들이 나왔다면 이번은 오로지 달러만 강하고 나머지는 다 약했었거든요. 근데 그 달러가 왜 강했었느냐라고 하면 인플레를 잡아야 되니까 남들하고 차별화될 정도로 강하게 금리를 인상을 해나갔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는 세 가지 스테이지가 있고 첫 번째, 빠르게 금리를 올려나가야 되는 스테이지는 끝이 났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강세가 모멘텀이 나올 부분들은 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환이라는 거는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 비율이니까는 상대방도 중요한데 상대방이 지금까지는 너무 안 좋거나 좀 비이성적인 정책을 펼쳤었거든요. 가령 일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YCC를 하면서 돈을 풀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로다 총재 내년 3월 말이면 이제 임기가 끝이 나면 지금부터는 후임에 대한 얘기하고 당연히 구로다 총재보다는 덜 비둘기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교환 비율 측면에서 엔화는 더 강세로 갈 여지가 저는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가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 수출을 하는 국가들이 그동안에는 중국 경기가 너무 나빠져서 제로 코로나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또 많이 나빠졌던, 우리도 보시면은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 무역이 이제 급속히 수출이 나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쪽에서 이렇게 조금 완화를 해주고 또 부양책을 써가지고 소비가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 국가들의 무역 수지가 좀 개선이 되고 그거는 당연히 환율에서 그들 국가들 통화가 좀 강세가 되는,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는 좀 더 약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뭐 달러에 대해서는 좀 약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답을 들으면 생각하는 건 최파고가 아니라 정파고예요. 최파고 제가 보기 이 별명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질문에 대답을 왜 저렇게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듣는데 녹음기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파고네. 정말 정파고네. 참. 물어보면 다 나오니까 자꾸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요.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 점도표 공개가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도표가 내년도 금리점을 보되 너무 산발적이더라고요. 위아래 폭이 너무 넓던데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내년도 거 경우에는 조금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개 중에서 5% 이상이 17개가 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명백히
일단 5 이상은 가보자라는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드러난 것 같아요. 근데 네. 24년, 25년도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엄청 벌어져 있죠. 사실 그 이제 모른다니까요. 이걸 발표를 하면서도 연준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건 그냥 참고일 뿐이다. 이게 우리의 정책 경로로 정해진 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나봐야 안다. 일단은 내년 거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고 어저께 간밤에 이제 그렇게 5% 이상으로 올려놨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장에 나왔던 얘기가 어떤 게 있냐면 2000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긴축 사이클이 진행이 됐고 그게 끝난 것이 2018년도 12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고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19년도 하반기에 3번 인하를 했었어요. 그때 18년도 12월 달에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면서 점도표를 찍은 게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19년도에 추가로 2회 더 인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제약적인 영역으로까지 금리가 상승을 하고 나면 연준에서도 현실 경기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해 나가면서 그게 조정이 될 수 있더라라고 하니까는 지금 당장 찍어놓은 점 자체를 뭐 데이터 보고 결정해야지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지 않아라는 리액션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2023년에 금리 인상이 되고 나서 금리 인하가 없다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미국은 뭐 그렇다고 쳐도 다른 국가에서의 그 금리 높인 상태를 같이 따라가주는 기조를 같이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경기적인 어떤 체력이나 각 나라마다의 어떤 처한 상황이 좀 다르니까 그런 데서 뭔가 뭐 전체 글로벌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국면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체력이 다른 나라는 네. 좀 가지고 있을까. 이런 데도 좀 제가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점에 있어가지고서는 예. 저는 좀 하여튼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좀 이게 편향돼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걸 예.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되는데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요소가 첫째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쪽이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제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잃은 게 너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는 골드만에서 지금 분석으로 한 거는 올해 상해 대봉쇄 이후로 인해 가지고서 올 한 해 동안 중국이 손실을 입은 그 GDP가 한 2.2% 정도 되지 않겠냐, 3,700억 달러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철폐하기만 해도 그 정도는 부양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중국에 물건을 파는 그런 기업이나 국가들은 다들 거기에서 일정 부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경기 너무 나빠지다 보니까 오늘 나온 데이터도 상당히 나쁘잖아요. 중국 데이터가. 그래서 계속해서 부양책을 쓰니까는 그에 따라 가지고서 또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경기가 좀 떠받들어질 수 있는 요소가 중국 쪽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 같고 실제 시작된 것 같다 이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어쨌든 이게 달러가 좀 잡힌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네. 미국의 기업들의 경우에도 사실 본인들의 주당 순이익 개선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그토록 제약적인 아주 막 그 외환 시장이 요동을 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수출 기업이 많으니까 환이 올라가면 이익 잘 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럴 때 이익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은 글로벌이 위기 상황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그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예. 이게 좀 안정화가 된다라는 모습이 나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좀 편안해지고 수요가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버리면은 좀 말씀해주신 금리 상황 자체는 높아가지고서 여력 자체에 있어가지고서는 분명히 갉아먹힘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른 쪽에서 또 좀 올라오는 게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V자의 뭐 경기의 반등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그 의심의 벽을 타고 주가가 오르듯이 경기도 우리가 최악이라 생각했던 것 대비해서는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가 반복되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제가 어제 마지막까지 다 봤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까지 이제 어찌 보면 과거의 어떤 주가 시장에 대해서 또 나오는 경제 드라마더라고요 그게. 네네. 예, 뭐 9.11이 터져서 그때 뭐 이제 주식을 사서 또 올라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희가 뭐 미래를 모르니까 뭐 이런 시간이 또 지금 정강훈 대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어요 그냥. 예. 드라마 네. 생각하면서 이게 예. 이제 진짜 그렇게 답안지 보고 가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다 보니 저희가 예. 좀
역사를 공부를 하고 근데 또 그 역사가 완전히 반복이 되는 경우는 없다 보니까는 예. 거기에 약간의 뭐랄까요 그 변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약간 수정을 또 가미를 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매크로가 참 어려워서 예. 매크로 보는 장이 올 때가 제일 힘듭니다, 사실 원래. 근데 그게 와버리니까는 예. 정말로 머리 아프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좀 안타깝죠, 현실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이게 돼서 이건 또 무조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저 연말, 올해 연말 뭐 며칠 안 남았지만 연말과 이제 내년 2023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시장을 좀 보시고 지금 어떤 포지션을 좀 갖고 계신지,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은 네. 또 어떤 섹터를 또 보고 계신지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예, 완전히 그렇죠. 좀 위험하고 안 될 것 같고요. 예, 방송 경력이 끝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게 최악의 상황을 지나갈 때에는 우리나라처럼 그 민감주의 비중이 높은 그쪽이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반복이 되지 않을까. 민감주. 그래서 민감주 비중이 높은 한국 시장이 글로벌에서 좀 돋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뷰는 이제 전과 비슷한 뷰를 계속 갖고 계시네요.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일단 뭐 이 이야기에서도 느끼셨겠지만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는 뭐 그 점에서는 뭐 변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파고님 또 뭐 질문 뭐 하실 거 있으세요 혹시? 근데 결국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이 여전히 헷갈려하는 게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됐던 금리 인상이 했던 투자자들이 이걸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결국 투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렇다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매니저님이 판단하기에는 올해는 정말 많이 힘든 시장이었는데 내년으로 봤을 때는 올해보다 좀 더 나을 것 같다. 그렇다면 그 톤을 뭐 많이 힘든 구간 좀 지나간 것 같다 정도로 보시는지 아니면 의외로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고 상당히 희망적인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아주 강한 장을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후자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좀 수급이 쏠려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최근에도 CPI나 FOMC가 있다 보니까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 미국에서 풋콜 레이쇼라고 하죠. 풋에 대한 그 이제 이제 몰려감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높은 거는 처음 봤었고요. 그다음 여전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오는 이제 펀드 매니저 조사에서도 조금 방향을 돌리긴 했지만은 현금 비중이 매우 높고 주식 비중은 언더웨이트 많이 시키고 있는 보수적인 포지션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것도 저는 보면서 아주 놀라웠었는데 2000년 이전 자료는 못 찾았어요. 근데 2000년 이후부터 해가지고서 미국의 그 전략가들, 전략 분석가들이 내년도 증시 전망을 할 때 증시가 빠진다라고 기본 전망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증시는 좀 긍정적인 게 편향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를 거다라는 분석이 일단은 기본에 깔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내년도는 하락이다가 컨센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안 좋다는 것도 알고 뭐 지금 현실적으로 정말로 폭탄이 터질 때가 정말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몰려가 있을 때에 거기에서 저는 좋은 그 기회가 발견되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의외로 이렇게 많이 쏠려 있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호재에도 반응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악재라고 생각하면은 또 반대로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뷰를 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전 매니저님의 코멘트가 저는 와닿는 게 굉장히 많은 코멘트였어요. 방금. 네. 그러니까 언제나 금융시장이 재밌는 건 한쪽으로 쏠리면 그 반대로 베팅만 해도 쉽게 먹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나치게 롱할 때 숏을 먹거나 지나치게 숏할 때 롱을 먹거나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건 반대쪽 베팅하는 게 굉장히 쉬운 차익을 만들어낼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방금 전 매니저님의 의견 저는 좀 상당히 와닿는 부분. 네. 근데 제가 혹시 이런 혹시 뭐 좀 상담해 줄 수 있나요? 네네. 왜 제가 사면 고점입니까? 그게? 아니 근데 사셔서 버신 것도 많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편향입니다. 이제. 그래요? 부정 편향이 왜 내가 사면 그게 고점일까? 약세장에서는 부정 편향이 많이 발생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반대로 이제 장 좋을 때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금융위기 직전이었거든요.
와 사기만 하면 워렌 버핏인 줄 알았어요. 다 올라서. 근데 예. 이제 2,000포인트에서 890 가면서 예. 이제 참교육을 한번 세게 당하고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거. 알겠습니다. 네네 그랬었죠. 고민이 해결됐군요. 예, 해결됐습니다. 네. 예. 네, 저희 글로벌 라이브, 네, 저희 정강우 대표님하고, 예, 저희가 또 FMC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좀 들었고요. 또 이제 기존의 뷰를 그대로 갖고 계신다. 예, 그게 또 큰 메시지가 아닐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자리 또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다다음 주죠. 예, 다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강우 전 펀드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든든합니다. 네. 네, 항상 매크로 그 누구보다도 깊게 보시고 또 그 지식들, 인사이트를 나눠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인데요. 오늘 또 많은 공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요. 저희 글로벌 개장 시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